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썰록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두 분과 함께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근데 한 분만 지금 와 계십니다. 한 분은 오는 중이랍니다. 오면은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고요. 자, 지금 한 분 나와 계신 분이 누구냐?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그동안 쭉 나와주셨던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더우신데 그 반팔 입으셔도 되는데 또 오늘 양복까지 네. 입으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예? 제가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뭐 입으셨는데 또 뭘? 원래 기자들이 옷을 벗긴다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 보통 그 특종 보도를 해가지고 해당 공직자를 낙마시킬 때, 낙마시킬 때 옷을 벗긴다 이러는데 그렇죠.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아니요. 네. 입고 계세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보도를 봤는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내일이었죠. 우리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네. 내일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했다. 예. 근데 제가 강찬호 논설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뭐 그렇다, 뭐 휴전 그 급거 귀국했다 그랬는데 연합뉴스가 이 2시 27분에 속보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 휴전 때문이 아니라 훨씬 큰 것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마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란과 관련된 것이라면은 휴전 정도가 아니고 큰 합의를 지금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급겨 들어가서 무엇보다 지금 NSC를 지금 수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은 거의 뭐 아마겟돈 직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말 중에 가장 무서운 테헤란을 다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 테헤란이 불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은. 그래서 이란이 지금 속수무책이고요. 이스라엘은 뭐 초반에는 스텔스 가지고서 이제 그 주요 핵시설 때렸는데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니까 이제는 그냥 F-15 같은 재래식 스텔스 아닌 레이더로 다 잡히는 비행기로 그냥 간다. 유히 지금 막 돌아다녀. 왜? 이란 방공망이 다 무력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워낙 다급하니까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다. 적대행위 서로 둘 다 그만두고 협상하자까지 지금 사실상 지금 준항복 비슷한 지금 메시지 보낸 건데요. 반대로 이란도 만약에 그런데도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고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이란도 이판사판이라고 하면 2,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 미사일하고도 같이 제휴를 했던 그 미사일인데요. 그냥 이판사판에다 쏟아 부으면요.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천발 넘게 나가면 그 정도 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협상을 한다. 이렇게 돼서 제일 이제 좋은 것은 사실상 이란의 비핵화의 수준에 달하는 농축 완전한 중단 받아내는 거죠. 우라늄 농축 중단 받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공격을 하지 않는데 대신에 여차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목표가 뭐냐면요. 하메네이 체제 붕괴입니다. 레짐 체인지예요.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 체제를 시키는 거 아니냐 했던 바로 그 레짐 체인지를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헤란도 지금 겁이 날 대로 났고요. 결국은 이 시점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비즈니스 승부사 아니겠습니까? 이쯤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워싱턴으로 간 거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예상했던 거 이상의 3자간 빅딜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G7을 제쳐놓고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이죠.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우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열리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게 못 열렸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예, 뭐 한미 정상회담이 뭐 조속하게 개최가 될 필요성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한 열흘 정도 간 넘겼고요. 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런 중동 정세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중동 문제 때문에 조기 귀국을 한 것이고 앞으로 좀 잘 정비가 돼서 한미 정상회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빨리 열릴 필요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상회담이 연기가 물론 이제 무산이 됐다가 다시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외교관에 나도는 얘기는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말쯤에 예. 워싱턴에서 아마 만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있어요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쯤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이제 자리를 잡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원래 한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요 순서가 아주 뻔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워싱턴부터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쿄를 가느냐, 뭐 베이징을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스크바 내지 이제 러시아하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좀 어렵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또 보통 이제 한국 언론이 한국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첫 번째 외교 평가가 당연히 미국 대통령하고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그건 신경을 써왔는데 외교가에서 도는 얘기는 7월 말. 설이 지금 유력합니다.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회담을 하고요. 그런데 더 지금 저분이 눈길이 쏠렸던 건 G7이라는 이 다자 무대. 이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G7이 굉장히 G7은 아니지만은 역시 중요한 선진 국가들 또 중요한 현안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멕시코, 한국 등이 초청이 됐는데 호주도 초청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하고도 이제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양자회담을 약식으로 갖게 되는 건 외교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이란 지금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재미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한 하루 조금 더 있다가 지금 바로 갔거든요. 요 사이에 근데 벌써 재빠르게 약식 양자회담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꽤 있더라고요. 영국, 일본, 영국, 예.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그 캐나다 이런 나라들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비슷하게 우리랑 같은 처지, 쉽게 말하면 G7은 아닌데 초청이 된 나라의 대표가 호주입니다. 예. 근데 호주가 지금 못 만났어요. 호주 알바네즈 총리가 만나기로 일정까지 잡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워싱턴으로 가버려갖고 지금 호주 언론들이 스놉, 쉽게 말하면 퇴짜를 먹었다. 그리고 complete humiliation. 한마디로 완벽하게 모욕을 당했다. 해가지고 지금 알바네즈 총리를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캐나다는 발빠르게 트럼프 바쁜 건 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정 파기하고 뭐 워싱턴 가야 되는 상황은 있는데 그렇다면 재빨리 데이 원에 첫 번째 날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점에서 알바네즈 호주 총리가 잘못했다. 지금 이런 게 호주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그 나토에 가서는 만날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토에 가느냐 여부도 아직 뭐 최종 결정이 된 건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검토 중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나토에 간다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 동안에 유지해 왔던 이런 소위 말하는 좀 자유 진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지지하는 이런 의미도 좀 있어서 뭐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인수위도 없이 그냥 바로 업무를 시작해서 좀 바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전 나토도 갈 수 있으면 저는 가서 또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이런 외교적인 조치들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검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이재명 대통령 배후에 이제 외교 조언해주는 파가 정확히 자주파 동맹파로 나뉘는데 예. 지금 나토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거 가지 말라고 하는 지금 사람들이 누가인가 했더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이거는 또 지금 100%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민주당 정부의 외교 구루라고 하는 문정인 전 교수 이런 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지금 저는 그 사고나 시계가 한 10년,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사이에 엄청 덩치가 커졌고 글로벌 국가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북한, 러시아를 의식해서 그거 가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철진한 잘못된 조언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이렇게 얻은 정보이실 텐데 네. 그 정보를 토대로 생각한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 두 사람은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없죠. 예. 예. 없지만 항상 그 민주당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일종의 원로, 외교 원로, 대북 원로 이제 이런 분들로 항상 기능을 했고 또 그다음에 문정인 교수 같은 분은 뭐 대사로도 문재인 정부 때 특보 같은 걸로 다 행동을 하죠. 실제로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탄미 동맹에 굉장히 좀 위태로운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같은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굽니까 초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문정인 그 선생 말은 지금 우리 정부 정책하고도 결도 안 맞고 지금 좀 약간 좀 라인이 다르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 이재명 정부에 생각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하여간 조금 좀 더 이제 글로벌하고 좀 달라진 어떤 국제 상황을 좀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강 의원님의 뭐 우려는 제가 알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분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용이거든요. 근데 실용이라는 게 외교에서 쓰면 이제 국익 중심의 외교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안보실장도 외교관 출신이고 상당히 문재인 정권 때랑은 좀 다른 면을 저는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토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못 갈 것도 없고요. 뭐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좀 지켜보면 될 일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정확히 우리 그 선생님 말씀에 우리 신 선생님 말씀에 찬성하는 뜻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토 가야 되고요. 제가 이것만 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토 가야 된다고 하는 쪽이 당연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쪽이고 거기에서 좀 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라인이 예를 들면 아까 정세현, 문정인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종석 그 국정원장은 어떤 최종 후보자죠.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문정인 교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30년, 29년 전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 그때 세계 정치학회를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막 그때 교수가 됐을 때고 문정인 교수님들이 저걸 했을 때인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영어는 물론 잘하시지만 그 아랍어를 이렇게 잘하시더라고. 뭐 아랍 사람 저는 그 아랍 분들 이름을 기억하기조차도 힘든데 그냥 그래서 야 이분이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 조예가 있으신가 뭐 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계 정치학회 총회가 3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합니다. 7월에. 자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그 인수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뭐 찾아가서 뭐를 듣겠다 뭐 이 현안 보고 그리고 이게 아마 문재인 정권보다도 규모는 큰 것 같고 활동 기간도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문재인 정권 때도 탄핵 이후에 이제 파면 이후에 열린 조기 대선에서 사실은 국정자문위원회라고 그때는 이름을 썼었는데 뭐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그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열린 인수위 없는 정권인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그러니까 자문자를 뗐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국정기획위원회에는 정치인들도 현직 의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전문가 그룹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국정을 기획하고 그분들에게 사실상 실행도 좀 맡길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위상도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어떤 자문적 내용을 청취하는 걸 넘어서서 여기서 기획을 하신 분들이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정권 초기에 정부 내각이나 뭐 산하기관에 들어가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점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일 잘한다 내지는 실용의 의미에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만든 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고 여기서 만든 로드맵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단계까지 차분히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저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임은정 검사가 이번에 들어온 게 상당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에도 수사 기소 분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 부분은 검찰하고 상당한 좀 충돌이나 내홍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현직 검사가
도대체 이걸 알고 있느냐? 수사권 조정을 일단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수사 현실이 그다음에 된 게 어떤 지금 상황인지 알고서 지금 이 자리를 맡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권 조정을 이제 문재인 정부 2020년 했는데 그 수사 실태 분석을 정말 제대로 하기는 한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정말 국민들이 그 이후도 편익이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은 이런 한국 법정에서 이제 무죄가 이런 걸로 선고될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걸 공개 질문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이문정 검사가 원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좀 많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임명했다는 거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검찰 개혁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면 이런 상징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검찰에서도 바로 이렇게 공개 질문이 나온 걸 보니까 충돌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 의원님, 네. 마이크를 네. 조금 왼쪽 몸은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두고 돌리시면 돼요. 마이크를 약간 세게 힘 세게 하셔도 좌측으로 돼요. 돌려라. 네, 그렇죠.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놔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아직 날짜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이제 곧 잡히겠지.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상당히 큰 것 같고 뭐 스폰서라고 불리는 분의 어떤 이름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저는 그 이번에 오광수 민정수석도 처음에 문제됐을 때 저는 바로 사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오광수 수석의 문제는 검사장 시절에 법 위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민정수석 자리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문제됐던 사안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안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인 책임,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만 이제 남은 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명을 했을 때 얻는 김민석 후보자를 통해서 얻는 국정 운영에서의 이익과 또 임명했을 때 따라오는 부담감을 아마 비교 역량을 해가지고 아마 볼 텐데 지금까지는 뭐 청문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이 돼서 국민들이 양해를 한다고 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청문회를 하고 났는데 과거에 법적 처벌을 받은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잘 안 되고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나름의 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은 지금 나온 의혹들은 전부 과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문제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광수 수석의 문제와의 차이점은 오광수 수석은 수사받지도 않고 그 사안에 대해서 아직 법적 정리가 안 됐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의 법적 처벌을 다 받은 사안이니까 그 남은 건 정치적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만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요. 이 사안은 다 국민들이 이미 뭐 아는 분들도 알고 계시고 과문할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과거의 정치 자금 위반으로 그 기소돼서 벌 받고 한 건 맞는데 지금 또 다른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강신성이라는 사람한테서 1억 그 외에도 11명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 지금 빌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보니까는 그 차용증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좀 갚았다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5년 하면서 수입은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빚은 엄청나게 많고 추징금도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보니까는 이게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 조달했는 거예요?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 과거의 것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그러니까 빌렸다 뭐 갚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청문회에서 물어보고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뭐 그럼 강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과거의 문제가 과거에 다 해명된 문제는 아니고 이제 오히려 앞으로 해명됐다고 말한 적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검증은 필요한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강 의원님이나 뭐 국민의힘에 일부 계신 분들은 뭐 바로 뭐 또 사퇴해라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너무 빠른 주장인 것 같고 저는 당사자의 해명도 들어보라고 청문회 하는 거니까 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명의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봐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려고 청문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국회 동의도 있어야 돼요. 다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의혹에 불과하다더라는데
아니 의혹이라는 게 의혹을 갖고 이제 해명을 들어보고 또 그다음에 계속 추궁을 해갖고 뭐 하면 되지 그 의혹에 불과하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그 논리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의혹에 불과하다는 말을 굳이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은 의혹인데 자 알아보니까는 이거는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아예 대통령이 지금 단언을 한 것이 아니고서야 그 의혹에 불과하다는 말은 좀 말이 맞나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 대통령은 어떻게 들으면은 무슨 해명을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의문이 남고 추궁을 더 해야 되겠는데도 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난 그냥 임명하고 그냥 총리로 쓰겠다. 지금 이런 식의 만약에 말이라면 굉장히 저는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오광수 수석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당사자께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검사장 시절에 있었던 법률 위반 문제가 나와서 본인이 인정했고 그 상황에서 민정수석의 업무라고 하는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 해서 본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제 사의를 표했고 이제 사표를 쓴 건데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업무 자체가 또 국무총리라는 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적격인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문제 나오는 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과 더해서 결국에는 국무총리로서 이재명 정부의 초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정치적 영역에서는 사실은 다 혼재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소상하게 전 진실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적 여론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인사권자의 판단이 한 번 더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너무 성급하게 뭐 벌써 의혹만 제기됐으니까 뭐 바로 뭐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과도하다 저렇게 봅니다. 뭐 그거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건 얘기니까. 근데 명명백백하게 해명은 돼야 되겠죠. 아이고 네. 당연한 말씀이에요. 저 그리고요. 청문회 날짜가 24일과 25일로 잡혔답니다. 언제 잡혔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주 그냥 금방 잡혔어요. 잡혔대요. 이틀이군요. 이틀 과거 국무총리 청문회 하루 아니었나요? 이틀 했나요? 뭐 이틀 했던 경우도 있는 아니요. 것 같은데요. 그게 이 민주당이 할 때는 이틀을 했어요. 그건 확실한데 그거는 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하루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잘 정확하게 기억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두 분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면 제가 100원인데요. 제가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으로 더 안전하게 대한민국 올해 SUV 3관왕에 빛나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하고 6월 한정 특별한 3가지 혜택도 만나보세요.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의 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박미선. 탁재현입니다. 사장님들의 바람 노란 우산이 이뤄진다고요? 매년 세금 걱정인 사장님을 위해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로 더 쏠쏠하게 해가 갈수록 든든한 연복리 이자로 목돈 마련을 더 쉽게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부금 내 대출 지원으로 더 힘나게 막막한 노후 준비에 안심되는 퇴직금 역할까지 더 오래 더 든든하게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이 함께합니다. 사장님의 든든한 안전자산 노란 우산 노란 우산 쓰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나눔지기 배우 성병숙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20살 청춘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75년이 지난 오늘 그날의 전쟁 영웅들은 이제 쓸쓸하게 혼자 남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지켜냈다는 뿌듯함을 가지신 그분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는 거 어떨까요?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6.25 전쟁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한 끼 도시락을 드리는 영웅의 도시락 캠페인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지금 바로 ARS 1877-1752번으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따뜻한 도시락이 되어 진짜 효도로 배달됩니다. 이 캠페인은 상위군경회와 따뜻한 하루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건설 안전, 시설 안전, 지하 안전을 종합관리하는 안전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여야 썰록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어제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보다 전주 말이었었죠. 김병기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제가 앞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주 1회에 만나자 이랬다는데 바람직하죠. 네. 그 만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원내대표끼리 매주 만난다는 말이라도 한 거는 나쁜 게 아닌데 결국 결정적인 거는 이런 거겠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에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을 또 어떻게 바꾼다든지 셀프 입법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특검 관련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또 부분들이 이제 드러날 부분들이 있고, 자 이럴 때도 정말 매주 만나서 그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국민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만나지 않고 전화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 갖고서 만나는 거는 만남에 그냥 의미가 없어요. 사진 찍는 의미만 있고요. 결국 뭐냐면 가장 민감하고 서로 아픈 내용을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어떻게 타협의 묘를 발휘하면 국민들이 진짜 제대로 만났거나 박수 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부분은 전혀 만나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강대강으로 아마 전쟁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신용으로 쇼로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역공을 하게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여야 관계가 좋아지고 이제 정치 복원을 많은 분들이 다 바라실 텐데, 그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행해져 왔던 반정치적인 경향성을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이 또 얼마나 더 버릴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사실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도 거부권을 썼을 때 3분의 2로 이제 제적으로 통과시키는 그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동안 반대를 해오면서 국회를 사실상 좀 사망 상태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결국 우리가 총선에서 국회 의석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 국회 상황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또 소수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일부 또 수용하는 이런 모양새를 한다면 제대로 국회가 또 운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송원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좀 강경한 목소리를 그대로 좀 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바람과는 좀 멀게 전개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 아닙니다.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나는 친윤이 아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친윤이 아닐 수 있지만 친윤의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송원석 대표 얘기하셨습니까?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5대 개혁안 이거 네. 가지고 뭐 당원 여론조사 해가지고 하면 나는 물러나겠다 계속 그런데 두 네. 가지. 네. 첫째 5대 개혁안 뭐 혁신이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둘째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떻게 6월 30일 이후엔 아웃되는 거예요? 저게 상당히 미묘하고요. 좀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쪽하고도 제가 좀 취재를 하고 알아봤는데 예. 우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쪽에 연락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예. 연락을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러면 안 되죠.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네. 당 서열로 보면은 원내대표 위에 비대위원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락 네? 아까 제가 김용태 위원장 쪽에 들어보니까 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전인데 아직까지 전화를 그때까지 뭐 그 이후에 전화가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그 4시쯤 연간이에요. 그때까지 어제 당선됐으면 연락이 아직 시간 연락을 많은데. 받아보지 못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쪽에서는 뭐 연락했는데 통화가 돼서 통화 중에서 못했다.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요새 콜키퍼 서비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많아요. 얘기냐면요.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둘째,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5대 개혁안 중에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쪽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런 거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 오히려 적어도 그 중에 2개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힘들지 않겠는 이런 얘기만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2개가 뭔지 그 2개가 궁금해요. 뭐냐? 예. 하나는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는 거. 둘째는 당무감사. 한마디로 쌍권 이런 사람들이 직무유기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당무감사. 요거 2개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송원석 원내대표 측에서 김용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측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밖에 나오는 말하고는 정반대죠. 네. 자, 그러니까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고요.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와 또 막 지금 당선된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 간에 벌써 갈등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이럴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걸 좀 파악을 하고 본인 또 지금 말하는 기조만 본다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하고 잘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빨리 좀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5대 개혁안 중에 뭐 다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예를 들어 당무감사 같은 건 민감할 수가 있어요. 당무감사 폭은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탄핵 반대 당론 철회 이 부분은 이거는 5대 개혁안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거는 국민이 하면 잘했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왜 이제 하니 하는 거거든요. 만시짓한 그렇죠. 소리나 들을 건데 만시짓한 소리조차도 지금 들을 것조차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 탄핵 반대 그것도 당헌 당규라면 나 이해가 되는데 당론을 폐기하자.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예? 아니 그리고 난 여론조사 결과도 안 보나? 아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탄핵을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그거죠. 다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 현실적으로도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논쟁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어차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지명한 비대위원장이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은 같이 책임을 지는 게 정치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아무리 5대 개혁안 얘기하고 맞는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메신저가 힘이 없고 또 신뢰가 없다 보니까 당심이든 민심이든 뭐라도 하나를 기반으로 가지고 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당심도 없고 민심도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김용태 위원장 스스로도 자신의 5대 개혁안이 관철될 거라는 확신이 스스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힘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왜 국민의힘이 이럴까라고 본다면 과거에 2020년도에도 103석을 얻어가지고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좀 헛발질
손바질도 많이 해줬었고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와 확신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뭐 오세훈 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라든지 뭐 이준석 뭐 당시 대표를 뭐 불러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발버둥이라도 쳤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요. 107석 있지 않습니까? 뭐 의석수도 비슷한 데다가 미래에 대한 선거 승리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영남 기득권이라도 어떻게든 아등바등 한번 지켜보자라는 게 너무 확고해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발전적인 노력은 아예 안 하겠다라는 저는 확실한 선언이 이번에 그 송원석 원내대표 선출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로 저는 보여지는 거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버텨왔던 것은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 그리고 뭐 명태균 씨라고 하는 그런 좀 뒤에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하던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검찰 권력은 이제 해체 수준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요. 아마 언론 권력도 과거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명태균 씨도 이제 없고 뭐 더 이상의 뭐 자신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적인 습관으로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이겨낼 수 없겠다라는 전 자포자기 심정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포자기 너무 하세요. 그 자포자기 저는 했다는 근데 주류 지금 이제 세력들이 중요한 말씀은 뭐 좀 많은 부분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문제점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 뭐 한 가지 가장 큰 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처럼 헛발질을 안 하고 뭐 완전 무결한 그야말로 뭐 그 저 뭐냐 최적의 정부가 될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고요. 당연히 이재명 정부도 지금 초반부터 벌써 민정수석 딴 사람도 아니고 공직기강을 잡고 그다음에 그 뭐니 해도 대통령실에서 제일 중요한 포스트가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부터가 벌써 그렇게 그 낙마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 둘째 지금 국무총리 후보의 경우도 상식적으로는 뭐 아까 물론 해명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 동의합니다. 청문회 열 수 있어요. 근데 청문회 열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그 비리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과연 문재인 정부 뭐 보다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회의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자포자기라기보다는 저는 기득권에 너무 지금 거기에 매몰돼 있다. 당내 기득권이겠죠. 그렇죠. 정확히 표현은 그렇죠. 당내 기득권이죠. 그냥 영남입니다. 영남 기득권. 네, 영남 기득권. 지금 영남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빨리 지금 저 뭐냐 그 극복을 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친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예? 근데 그 친윤,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이제 좀 결별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친윤이 돼서 친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은 영남의 영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친윤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는 없죠. 윤석열 전 그렇죠. 대통령이 뭐 재판받고 있고 뭐 이제 언제 절연하냐가 남아 있겠지만 사실은 앵커님 말씀대로 친영이죠. 그러니까 영남에 더 가까운 분들이 아마 당내 주류로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건데 뭐 저는 강 의원님 말씀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은 과거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솟아날 때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런 구심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심점 역할을 할 분이 딱 한 명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이분이 대안 세력으로 구심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비대위원장도 된 분이고 더 넘어가서는 윤석열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더 앞으로 넘어가면 특검팀에서 선후배 관계로 근무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당내에 어떤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세력, 그 세력을 이끌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한동훈 정도의 인물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주류를 깰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전 국민의힘의 지금 현실인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류가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민심과 과연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뭐 이재명 정부가 저는 좀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좀 보는 입장이기는 한데 뭐 잘못을 한다고 뭐 백보양보해서 치더라도 과연 그 반사이익이라도 받아먹을 실력이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맞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건 100%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개혁이 지상 과제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개혁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가지고 내가 개혁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좀 전에 신 변호사님이 아주 잘 지적하셨듯이 엄청난 압박이 외부로 와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벼랑에 몰리게 됐을 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직 안 온 거죠. 안 오고 아직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든가 3년 뒤 총선에서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 이런 거나 따지고 앉아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 당 자체가 괴멸 수준에 몰리기 때문에 내가 공천받아봤자 왜요? 아니 지금 3대 특검? 뭐 3대 특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 참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게 지금 최악의 그 악몽이었 국민의힘 입장에서 악몽이었던 2018년 TK 빼고
그러니까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빼고 다 지는 거. 예. 그거 다 지는 그 악몽이 내년에 또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TK도 당선은 되는데 그 민주당과의 표차가 더 적차가 더 줄어드는 아주 그러니까 악몽 같은 성적표를 현재 받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제 그렇게 되면은 공천이고 뭐고 당장 우선 영남도요. TPK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영남 자민련도 아니고 그야말로 TK 자민련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반드시 난리가 나게 돼 있고 이제 그러면 당이 다 죽는데 우리 공천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과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등 3명 다 원래 당의 주류도 아니고 바깥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하게 되는 게 다 그렇게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엄청난 지옥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다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지금 그 과거 저 실패를 지금 재현하는 이제 그런 또 악순환에 빠지게 돼 있는데 그 인간 국민의힘 사람들 지능이 조금이라도 상식선을 좀 찾기만을 바랄 뿐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주목되는 거는 바로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이 김재섭이라든가 또 이준석 이런 그 젊은 보수 정치인들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은 그런 자리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수도권 그리고 청년 또 이런 개혁 소장파 이제 이런 정치인들을 즉각 영입을 하고 또 같이 연대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언한다면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를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갖고 가면서 연장하면서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영남 세력 또 김용태 위원장의 수도권과 청년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개혁적인 어떤 그 노선을 좀 경주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똑똑하신 분이죠. 엄청나게. 근데 삶은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얼만큼 국민들에게 현명하게 비춰지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결심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인물이 나와서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국민의힘은 친한과 친윤과 친한 구도로 계속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쨌든 당내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뭐 강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국민의힘은 일단 정당으로서 자정 기능을 상실했어요. 이건 여러 번 자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최악의 결정을 해오면서 지금 누적된 결과를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당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중도 수도권을 포기하고 어떻게 캐스팅 보트를 해서 대선을 가져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양당 구조화에서 뭐 50% 육박해야 대선을 이기는 건데 수도권과 중도를 포기한 정당은 대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정당은 앞으로 정당으로서 존속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픈 거고 당연하죠.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오세훈 시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제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김용태, 김재섭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이준석 의원까지 데리고 이제 밥을 먹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김건희 특검 안에 명태균 특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느냐가 일단 선결 과제라고 보여지고 이준석 의원도 과거에 당대표 당선될 때만 해도 민심의 48%를 지지를 받았던 아주 전도유명했던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동탄에서도 선거에서 이겼죠. 42%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명태균 이슈에 뭐 의혹의 당사자가 되고 지금에 와서 대선을 딱 치렀는데 동탄 지역구에서 13에서 15% 얻었습니다. 그럼 3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그 전국적인 지지율은 8%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거의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렸던 그 이준석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과 지금의 이준석 의원을 데리고 오는 결합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보수는요. 재건되지 않으면은 저는 소멸될 운명이라고 저는 보고 아마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중에는 보수가 이제 재건파가 아니라 이제 창건파가 나올 것이다.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수 창건파들이 나와서 새로운 저는 보수의 혁신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전 가망은 안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거 전체적인 지지율 측면에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건 뭐 당연히 그런데요. 한 가지 굉장히 눈여겨볼 때 지목은 이번에 방송에서 출구 조사를 보면은요. 20대 30대 그 세대별 조사한 게 있어요. 저는 정말 그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20대가 보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1%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남성 여성이 좀 많이 남성 여성을 갈리더라고요. 합쳐서 예. 최종적으로 20대 전체 남녀다 합쳐서 예.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1%고요. 김문수가 30몇 프로, 이준석 30몇 프로, 20몇 프로 해가지고 55%가 어쨌든 간에 범보수를 지지한 거로 나오고 30대도 마찬가지예요. 30대도 47%밖에 안 됩니다. 그 이재명 후보 지지한 사람이. 그리고 반대로 이준석 김문수 합치면은 거기도 30, 20 정도 돼가지고 50이 좀 넘어요. 요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적어도 20, 30대는 지금 민주당의 등을 확실히 돌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총선 때요. 그 이분들 보니까 20대, 30대도 그때도 보니까 한 48, 49 정도로 민주당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51 내지 52, 3이 나옵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작년에 국민의힘이 참패한 선거인데 거기도 20, 30대만 보면 국민의힘이 이겨요. 근데 이번에는 이긴 정도가 둘을 합치면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더 많습니다. 더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 30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정치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보수가 지금 제대로 개혁해서 20, 30대의 그 공간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지금 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그 20, 30대를 차지하느냐 기로했었다. 멋있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출구조사. 이거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이 출구조사는 여론조사하고 달라가지고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신빙성이 높습니다. 오차가 2%밖에 안 나요. 유일하죠. 네. 왜 그러냐면 선관위에서 나중에 추후 발표하는 건 발표할 수가 없죠. 20, 30대한테 누구 찍었냐고 그걸 어떻게 발표합니까?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집계도 안 되고. 네, 집계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출구조사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과제인데 사실은 20, 30대라는 게 덩어리로 표가 뭉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20, 30대 특히 뭐 남성들 좀 표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좀 과제가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민주당이 그러면 그동안에 왜 외면당했냐 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운동권이 구축해놓은 기득권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레디컬 페미니즘하고의 결합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인사로 보여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레디컬한 그런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어떤 뭐 결합의 농도를 좀 희석을 한다거나 낮추는 걸 통해서 어떤 저는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다시 제시한다면은 또 민주당에 대해서 왜 20, 30대들이 왜 지지를 또 영원히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앞으로 저는 정치가 조금 더 본인들이 취약한 쪽에 더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좀 짚어보죠. 저 어제 방송하다가 패널 분들이 갑자기 이거 보고 있어요. 저 위에 화면이 있거든요. 뭘 보시나?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속보가 뜬 거예요. 네. 자, 이 김건희 씨가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는데 지병은 뭔지는 모르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시겠죠. 특검을 앞두고 이제 입원을 한 거 자체가 수상하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 과거 용산에 있을 때부터 저도 뭐 취재라든가 들리는 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다.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늦게 일어나서 하는 게 전화통 붙잡는 거. 그러니까 그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낸다든지 통화하다든지. 근데 그게 결국 다 지금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이제 그래갖고 심지어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잖아요. 바꿔버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가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소통 욕구가 강하고 또